예, 제가 원래는 한문학과를 가고 싶었었어요. 대학 때.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한문학과는 없고 한문교육과만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범대는 가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국문과에 가서 국문학과에서 이제 고전문학을 전공을 하면서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에는 이제 한문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차이라 하면 얼핏 국문학은 한국의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한문학은 뭐 글자 그대로 하면 한나라의 문학이지만 한문으로 기록된 문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거의 후기, 그 다음에 구한말, 근대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문학의 상당 부분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학을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국문학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뭐 1930년대나 이런 시대 때 신문이나 이제 잡지 같은 걸 보더라도 한문을 알지 못하면 거의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신문 같은 경우가 이제 한글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지만 옛날에는 신문을 읽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한글에다가 한문에다가 이제 한글이 토가 달리는 정도였었기 때문에 뭐 국문학과 한문학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문 천재라고 하기보다는 걸어다니는 우편이라고 이제 불렸었는데요. 제가 남들보다 그 또래 아이들보다 한자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한문을 배우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아빠가 손바닥만한 우편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한 2,000자, 2,500자 이 정도 들어있는 우편이었는데 이제 폭행용 사전이었죠. 그래서 그걸 늘 주머니에 들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뭐 뽑기 하듯이 아무 페이지나 펴서 봐요.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글자가 나와요. 아, 이런 글자가 있구나. 덮어요. 그 다음에 또 아무데나 이렇게 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 대충 이런 글자가 들어가서 이런 글자가 조합이 되면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의미겠구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하다 보니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글자도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 고등학교 때인가 처음 이제 올라갔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아, 애들한테 국어나 한문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선생님께서 작당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은. 그것을 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뭐 거의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는 선생님들이 불렀어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찍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나왔던 글자가 인자가 나왔었어요. 그게 보니까 제가 그 글자는 처음 보는 글자지만 인식하다라고 할 때 쓰는 인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인인데 저는 모르니까 인식할 인 이러고 썼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맞게 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응용이 조금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 단어나 뭐 독일어 단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전혀 알지 못하겠죠. 근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모르는 글자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라는 거. 그래서 괜히 소문이 걸어다니는 우편이라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선생님들의 어떤 기대 이런 게 있어갖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잘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문을 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한문이라는 시간을 처음 이제 맞아서 한문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태백의 산중문답이라는 시를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그 시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속에서의 그런 한가로운 그런 풍경 이런 것들이 좋아서 수업 시간에 그냥 배웠을 뿐인데 수업이 끝나고 그 시가 외워져 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 시를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무녀하이서 벽상고 소희부답 심자한 도하유수 묘연거 별유천지 비인간. 그래서 왜 삼에 사냐고 묻길래 대답을 하지 않고 빙그레 웃었다. 저 흘러가는 물에 복숭아꽃이 아득히 멀어지니 아, 별천지가 여기구나. 그래서 중학생의 어떤 이런 감성 코드와는 맞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어떤 감정의 이런 표현들을 직설적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약간 숨기는 듯이 나타내는 그런 한시가 좋아서 한문을 좋아하게 됐어요. 뭐 한문은 제가 원래 대학원을 들어갈 때 석사까지만 하려고 했었어요. 석사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박사를 했고, 박사를 마치고도 지금도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정년 퇴직한 선생님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지금 저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내일 모레 80이세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한문 공부는 너무나 그 오랜 역사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찾고 하지 않으면 뭐 정확하게 또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세부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17세기 전후의 한중 문학교류 연구예요. 그래서 17세기 전후라고 하는 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이때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겪었던 가장 큰 참혹한 전쟁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때 임진왜란은 단순히 일본과 조선과의 전쟁이 아니라 일본과 조선과 명나라와 그다음에 그 영향으로 뭐 베트남이라서 동아시아 전체의 큰 전란이었고, 그래서 전쟁의 어떤 혹독함 이런 것이 있었지만 본의 아니게 조선의 문인들과 중국의 명나라의 문인들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명나라의 이런 문화들이 조선에 바로바로 들어오고, 또 조선의 문화들도 명나라에 바로바로 소개가 되어서 명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뭐 허균이라던가 이런 문인들의 책을 막 읽고 싶어 하는 이런 문화 교류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어떤 한류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서 이때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정기, 허균, 뭐 이수강, 유몽인 등을 비롯한 4명의 문의를 가지고 이제 한중 이제 문학 교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성향 한문학은 그냥 단순히 문학, 어학의 차원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 문학도 기록하고 역사도 기록하고 철학도 기록하지만 한문으로 수학도 기록하고 천문학도 기록하고 무용도 기록하고 음악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뭐 가끔 뭐 궁중무용 이런 것들 재현한다 이런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 옛날에 있었던 무용을 어떻게 재현을 하지? 할 텐데 무용의 동작 하나하나들을 다 글로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무용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문으로 기록된 그런 책들을 보고 무용의 동작 하나하나들을 다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도 조선시대 뭐 수학책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계산들이 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문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최석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명의정도 되게 하시고 엄청난, 대문인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의 수학책이 현대 이제 수학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수학의 역사를 바꿀 만한 이런 대단한 발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학사 그 기록 안에서 오일러라는 분이 발견하셨던 기록이 최석정이라는 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일 자체가 일어난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문이라는 것은 과학을 전공하던 뭐 예술을 전공하던 그다음 문학이나 역사 철학을 전공하던 또는 정치, 사회 이런 모든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의 전공 이런 거가 이렇게 따로 구별지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유리했어요. 제가 한문을 좀 남들보다 한자도 많이 알고 한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일본어를 글만 읽을 줄 알고 이제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학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일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글씨를 써요. 그러면 한문의 문장 구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단어, 글자 하나만 딱 써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거 글자 한 자를 딱 쓰면 애가 알아듣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초신성을 발견하시는 분 중에 일본에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도 오셔서 한국에다가도 이제 초신성 발견해서 이름도 주고 하셨던 분인데 삿포로에 사셨는데 제가 그분을 한번 뵈러 삿포로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돼야 되는데 제가 한자로 다 써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자를 많이 하냐. 너 너무너무 유식하다. 그러면서 저를 되게 높게 평가해준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어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하다 보니, 근데 중국어는 독학하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건 독학을 하는데 중국어를 독학을 하다 보니 발음이 엉망이 돼서 중국어는 발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2달을 다녔어요. 발음을 교정을 하러. 근데 학원 선생님이 저를 가르치다가 이제 독해 시간이 됐는데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을 잠시 중단을 하고 사전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그 뜻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을 알고서 맞힌 게 아니라 저런 글자면은 대충 유추해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찍은 건데 선생님이 사전을 찾았을 때 그 뜻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알아두면 적어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찍어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일본어도 독학을 했었고 이제 중국어도 독학을 했다고 했는데 독학을 하기에도 편해요. 왜냐하면 일단 문자가 거의 이제 비슷하고 이제 그런 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 면으로 많이 유리하죠. 예.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읽기에는 좀 쉽고 재밌고 편하게 한문하게 발을 디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요, 몸은 곤궁하나 신은 썩지 않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인들의 이 시를 이제 현대 이제 한문학자이신 송재소 선생님께서 그 시를 약간 분석을 하시고 이제 평을 덧붙여 주신 그런 책인데요. 여기 소제목이 보면은 옛 시인들을 만나 인생을 논하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 받아서 안남이 양이라고도 이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중국의 한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인들의 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들이 이제 시를 소개하고 이제 시를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시에 얽혀진 옛날 이야기들, 거기에 뭐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이 시를 감상하는 감상 포인트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서 요거를 읽다 보면은 단순히 옛날에 한 시를 몇 개를 알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시가 쓰여졌던 시대의 문화와 이런 정치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시인 개개인의 어떤 인생 이런 것들도 배울 수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문학자이시기는 하시지만 굉장히 쉽게 책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시 하나하나당도 그렇게 많이 길게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마 읽으신다면 한시의 매력에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펴서 봤더니 제가 또 역시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처음 반했던 시가 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정지상의 이제 시였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처럼 한시의 매력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소개할까 했는데요. 먼저 쉬운 책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서이불과 논어병풍이라고 하는 정민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덕무의 이제 청원소품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때 학자였던 이덕무가 쓴 책이거든요. 한서이불과 논어병풍인데요. 한서라는 책이 여러 권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덮었어요. 이불이 뭐 없지는 않고 있었지만 추우니까 왜 이렇게 가끔 추울 때 신문지 덮어보셨나요? 따뜻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책을 이렇게 덮으셨고, 그래도 옛날 특히 한옥집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병풍을 두었던 이유는 뭐 멋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바람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가난한 선비가 무슨 병풍이 있겠어요. 그리고 있더라도 병풍 한 개 치는 것보다 2개, 3개를 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논어 책을 쭉 병풍 삼아 펴놓고 자기가 그 추위를 이기면서 책을 읽었다,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책에 보면은 어리숙함과 거만함 해서 굉장히 짧은 글이 나와요. 그리고 한문으로 해봤자 이게 2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씩 해놓은 거리고, 이것도 사흘간 하지만 이렇게 짧은 한문에다가 해석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을 설명한 것이어서 소품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지만 굉장히 짧은 글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과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담아놔서 여러분이 한문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덜 수 있고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풍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한 종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명나라 말기 청나라 때 이때쯤 되면은 짧게 쓰는 그런 글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 이제 우리 이덕무 선생님도 이 글을 썼었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지만 정민 선생님께서 요즘 사는 현대인들이 읽기에 재미있을 만한 것만을 뽑아서 쓴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 책도 역시 이제 정민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연암 박지원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보면은 연암 박지원의 예술론과 산문미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은 표지에 300년 전 인물인 연암 박지원을 불러내서 대화를 나누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 또 글쓰기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논술 지침서. 중요한 책이겠죠. 그 다음에 연암은 조선의 섹스피어다라고 해서 특히 연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의 표본으로 많이 삼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연암 같은 경우에 연암의 글쓰기 방법을 옛날에 아마 그 시대에는 조금 욕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글쓰기법이 생겼었는데 현대 사람들이 글 쓰는 데는 정말 좋은 교과서 같은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 안에 보면은 제가 원래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대학원을 늦은 나이에 가게 됐어요. 그 가게 됐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을 읽었었던 것이었어서 내가 분명히 대학 다닐 때 연암 박지원을 배웠는데 뭐 허생전이니 양반전이니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그것과는 또 전혀 다른 이런 다양한 글에서 이렇게 굉장히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몇 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번역되지 않고 보석처럼 박혀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 이 보석을 내가 한번 직접 캐서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논술 지침서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글을 차근차근 아마 전체를 다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중간중간 제목을 뽑아서 제목이 끌리는 부분만 읽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 쓰는 방법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